5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남산여관을 운영하던 정순희 씨가 독립기념관이 발굴한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산여관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최소 수백 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거점, 휴식처가 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제 남산여관에서는 일제대항해 거사를 계획하던 의월당 단원들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뒤 남산여관에 묵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다수 발견됐다고 하죠. 독립기념관 측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식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면서 정순희 씨를 독립유공자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 씨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에도 딸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하죠. 사실 우리 독립운동사에 정순희 씨 같은 사례는 참 많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여사는 타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밥을 챙기고 삭바느질로 군자금을 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요. 부산 안창호 선생의 아내인 이혜련 지사는 자녀 5명을 홀로 키우다시피 하면서도 대한여자애국단을 구성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해 조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분들 모두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습니다.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사회 구조 탓에 많은 여성들이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저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평가절하돼 온 건데요. 광복 78주년,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되찾았지만 아직도 이름을 찾아주지 못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어도 오늘만큼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더불어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는 일, 그래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 역시 필요할 겁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홈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축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경축사를 했는데 경축사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을 맞아 대북 강경론과 한일 공조 강화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이 민감한 한일 관계에 현안한 내용은 경축사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또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 등 이 강한 표현으로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을 겨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운동이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내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면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네, 방금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그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 등 강한 표현과 함께 이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라는 게 오늘 윤 대통령 경축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언론의 해석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주로 보수 언론에서는 이것이 1919년 건국론, 그다음에 1948년 건국론으로 지금 좀 말하자면 역사학계라든지 정치권의 주장이 갈려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역사로 보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의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단독정부 구성을 건국이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보수 진영 중에서도 이제 뭐 극우 사관 또는 이제 뉴라이트 계열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폈었고요. 예. 반면 최근에 윤 대통령 중마고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대 교수나 그 부친인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 최근 언론 지면을 통해서 또 이종찬 회장은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이제 그 경축사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1948년 건국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이 그 건국 운동이다라는 발언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예. 뭐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보수 학계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는 풀이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금 전 문화방송 MBC 뉴스에서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 1948년 건국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언론의 해석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 네. 독립운동은 뭐 건국운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1948년 건국론 뭐 사실 그리고 이 건국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뭐 말하자면 조선 대한제국으로 이어졌지만 그 일제가 주권을 침탈했을 뿐 뭐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국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건국론 자체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흐름에 있다. 뭐 이렇게도 보입니다. 일종의 이제 역사 논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그러면 건국이 아니었느냐, 우리 건국 상태가 아니었느냐 이런 반론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공화정을 일종의 선택을 한 건데 그 이전에는 왕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고, 뭐 그 이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 진영 인사로 꼽히긴 합니다만 이종찬 광복회장이 오늘 조간신문에 그것도 조선일보에 그 특별 기고를 했는데 네. 거기서 사실 잘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이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건립됐다고 우리 헌법 전문에 표현이 돼 있고 네. 사실 뭐 정부 수립이나 아니면 정체의 변경 이제 이것을 보통 건국이라고 표현하느냐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의 경축사 이 사용한 표현이 굉장히 좀 거칠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이제 국내 내부의 어떤 반윤 세력들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내놔서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뭐 특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뭐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뭐 허위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런 말은 사실 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보수 세력 결집을 좀 의도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특히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 다 다름없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건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온 민족이 똘똘 뭉쳐 나라를 되찾은 날 국민을 적과 아로 나누어 상대를 섬멸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대통령에게 듣는다면서 21세기 메카시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눈길을 끈 부분은 이 이른바 좀 기존의 이제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민주당, 정의당 외에도 네. 지금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는 광복회장이 나서서 친일파 타령을 하며 편가르기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통령이 직접 공산 전체주의 운운하며 적대감을 키운다면서 광복절 78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가장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토착외구나 공산당이란 말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금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도 윤 대통령 경축사는 지금 대통령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1950년대 메카시의 연설을 듣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꾸로 따져 물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광복절 경축사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이번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 그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좀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좀 이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를테면 일본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없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일본의 저 텔레비전 통신 네트워크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데 역시 주목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는 오늘이 광복절이지만 일본인들한테는 폐전일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일본 정치권에서 여기에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본도 이제 매년 8월 15일에 그 폐전일을 맞아서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라는 행사를 매년 합니다. 네. 이 추도식 식사에서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 반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만 되풀이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말은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 결연한 맹세를 앞으로도 관철하겠다. 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깃발 아래 국제사회와 손잡고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행보를 이어왔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이 폐전일에 이 이웃나라가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피해와 관련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네.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 이런 관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를테면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당시 총리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타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시아에 가까운 여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경을 넘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당시 추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 깊은 반성과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의 기시다 총리 연설이나 작년 역시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제 아베 내각 이후 지금 일본이 좀 보수화 우경화되면서는 네. 이제 이런 과거사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오늘 추도식에서 나루히토 일본 국왕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이 간신히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하고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 이랑하고는. 근데 일본 정치인들 지금 집권 자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리고 강료들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어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무를 복납했다고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강요 국회의원들이 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류를 내거나 참배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 그러니까 공물 대금을 복납했다고 이 일본 교도통신이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고요. 복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뤄졌으며 기시다 총리가 사비로 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70명도 오늘 집단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는데요. 오늘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 보도가 좀 주목되네요. 뭐 사실 미국도 이제 외신 영미권 이제 외신이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식의 예측 보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었는데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 삼국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좀 일종의 외교적인 지침서가 될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 정상회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 한미일 정상이 삼국 간 한라인 개설 그리고 위기시 협의 의무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앞서 지난 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안보 위기에 대해서 서로 그런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의지다. 이 점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 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 성명을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이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뒀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3자 간 상호방위 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 협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영내 방위 책임에 대한 상호간 이해에 각국이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 역시 이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삼국 간 한라인 개설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한미일 3국의 안보가 어떤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바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대만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무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인 긴장이 있을 때 자위대가 자동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충돌이라든지 일본과 러시아의 어떤 충돌이 있을 때 한국군이 의무적으로 일본을 도와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보도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이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외출했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50분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과 함께 이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생가 입구에 모인 수십 명의 지지자들에게 말복이 지났는데 아직 덥네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을 건네면서 악수를 건넸다고 오늘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보도했고요. 이 박 전 대통령 또 스스로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완화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부친 생가를 방문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면서 사실은 좀 더 일찍 방문하려 했는데 사정에서 조금 늦어졌다.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모시고 왔었고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옛날 생각이 난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늘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으며 부친 임종을 지켰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면서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중 부모상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4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 같다고요?
네, 지금 여야가 어제까지 뭐 증인 명단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는데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 지난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뭐 증인 그 참고인 없이 지금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왜냐하면 그 증인들 강제적으로 강제력적으로 이제 출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채택 시한이 그러니까 청문회가 18일이니까 지금 사흘밖에 안 남아서 이미 증인 채택 시한은 지나갔습니다. 야당에서도 뭐 특별히 방법이 없다 좀 이렇게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을 당시에 정권의 협조적인 언론인을 따로 분류해 관리했다 이런 의혹이 KBS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네, 어제 저녁 한국 KBS와 이제 경향신문이 모두 이제 단독이라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2009년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 VIP,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격려전화 대상 언론인들을 정리한 문서가 이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이제 KBS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뭐 이 내용들을 보면 언론인들에 대해서 뭐 VIP에 대해 우호적 스탠스로 기획기사 및 사설 보도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또 뭐 그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의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춘 뭐 기사 등과 관련해서 뭐 보도 협조 요청해서 보도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 일간지 사장의 경우에는 구좌파 정권 잔재 청산 주력 또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했다. 뭐 이런 점이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근거로 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좀 격려 전화를 하시라. 이제 이런 내용의 그 말하자면 보고 내용 문서인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 청와대 대변인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그 언론인들을 좀 뭐 분류해서 뭐 따로 관리하고 좀 말하자면 정권에 좀 잘 협조적인 언론인들에게는 뭐 대통령 격려 전화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다만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당시 언론비서관실 통상 업무로 실무선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원들한테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SNS 글에서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면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면서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에 대해서 정관업체와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네요.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 정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현지에서 LH 정관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서 이 같은 용역계약 절차 중단을 지시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이른바 이권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기존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 지시로 인해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그리고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 감리 용역인데요. LH는 이에 대해서 이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LH 고강도 혁신안 내놓겠다고 하는데 아직 강간무소식이고 계속 문제만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꼼수 사태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았는지 또 이 성금을 받아든 피해자들 어떤 반응 보였는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원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시민모금 운동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지난 6월 29일 시작해서 오늘 8월 15일 현재 47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오랜 싸움 끝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벌써 5년째에 이르고 있는데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좀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을 이유로 엉뚱하게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라고 하는 대부분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책임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일본부터 사주배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나 오랜 싸움을 하고 있고 심신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싸움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모금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모금운동에 동참한 시민은 몇 명이고 또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오늘까지 이제 47일째인데 네. 저희들이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억 5,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모금에 참여한 숫자는 이게 지금 인원수가 아니라 건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나 또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총 8,009건에 5억 5,200만 원 모아졌으니까 매일 하루 1,000만 원 이상 모금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5억 원이 넘는 금액도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는 몇몇 사연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또 쓰일지를 몰라서 돼지 저금통에 한 푼 한 푼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좀 본인이 아껴야 하다가 코디언을 팔아가지고 기부에 동참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아이들 용돈 조금 아껴가지고 가족 이름으로 모두 참여하고 싶다 뜻깊은 일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60대 아주머니들이 10년 이상 독서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독서회 모임 이름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비 신임 신부가 친구들로부터 이제 미리 받은 축의금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기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좀 동참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복절 하루 앞둔 어제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한테 지금 이 성금을 전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판결금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계신 생존자 2분과 또 오랜 싸움 끝에 이제 고인이 되신 두 피해자의 유족분들께 각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을 1차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금덕 할머니께서 어제 이제 요즘 병원 중에 계시지만 아드님과 아들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직접 참석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금덕 할머니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 국민들의 이런 뜻이 매우 거룩한 일로 본인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춘식 할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오시기로 했다고 못 오셨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 찾아뵀더니 이춘식 할아버지가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국민들한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이춘식 할아버님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춘식 할아버지가 올해 100세이신데 원래 태어난 것으로 하면 올해 103세이십니다. 그분의 그 애틋한 마음이 오히려 국민들 마음을 녹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명은 유족이 대신 지금 수령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대법원 판결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예. 또 한 근로정신자로 동원되신 박애옥 할머니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어려운 싸움 끝에 다 봤는데 예. 지금 미쯔비시가 배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두 유족분들께 각각 1억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목표액은 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5억 조금 남짓된 돈이 이제 모금이 됐는데 그걸 먼저 1차로 이제 드린 거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금 이제 저희가 그래서 1차 지급이라고 하고 또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서 광복 78년은 기다려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올해 광복절에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1차적으로 좀 뭔가 좀 기쁜 그 광복절을 좀 맞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 계속 이어서 모금 운동은 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네. 하고 있는데 모집 기간이 내년 6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기간들이 많이 있어서 뭐 계속 이번 이제 또 뜻깊은 모금액이 국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이 국민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시민이 거둔 모금액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또 양심적인 시민들이 피해자들이 일본 소송을 할 때 도와왔던 그분들이 이번에 마침 이제 8.15 즈음해가지고 예. 한국을 방문했는데 예. 주변 분들이 뜻을 모아준 6명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뭐 적지 않은 금액을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해서 그 기부에 동참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그 양금덕 그 할머니하고 이춘식 할아버님한테도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달식이 있었는데 네. 그 전달식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졌고 어제 양금덕 할머니는 뭐 직접 만났고 또 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예. 따님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또 그 어떤 각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럼 양금덕 할머님은 일본 시민들이 그 성금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양금덕 할머니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소송하기 이전에 일본에 그분들 어떤 도움을 얻어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형제와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뛰어넘어서 일본의 시민들이 사죄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해 주니까 뭐 누가 하는 것보다 아마 가슴이 애틋하고 뭉클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가득 감사하다고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그 변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이제 대법원 판결 금액은 1억 원 안팎입니다만 예. 지금 법정 이자가 사실은 매우 높잖아요. 예. 벌써 판결이 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 안팎 정도에 이르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생존 피해자도 그러시고 또 유족들도 그렇고 지금 4명은 끝까지 안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양금덕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진짜 포기했을 것이다. 그동안 흘린 눈물로 배 한 척을 띄우고도 남았을 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마지막 바람이 있다고 하면 일본으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을 내가 대신 받게 되면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교부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거나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 있잖아요. 재단에서 네. 접촉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뭐 아예 접촉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 앞전에 법원에 공탁을 제기했었잖아요. 예.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이런 귀찮은 일 하지 않겠고 예. 법원에 돈 맡기고 이 문제 일단락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공탁이 법원에서 거듭 불수리 처리됐었고 예. 또 이의 신청했던 것이 지금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결국 제3자 그 변제 방식의 이런 공탁이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결정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럼 법원 공탁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4명의 피해자와 그다음에 피해자 유족이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제3자 비상안이 법률적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그 법 정의에도 얼토당토 안 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다시 법률적인 문제로 또 쟁송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뭐 정부로서는 법원 문턱을 어떻게든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항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정부에서 항고한다. 예. 항고하겠지만. 예. 이것은 민법에도 제3자 그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반하는 제3자 그 변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전주지방법원에서 기각하게 된 배경에서 이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이런 판결금 공탁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손해배상의 어떤 이런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그 단호한 그 입장을 좀 밝힌 것이어서 정부가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오히려 그 정부가 그 공탁이라고 하는 칼을 꺼냈는데 이 칼이 오히려 정부 어떤 구조개혁을 심판하는 목을 겨누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압류도 모두 확정이 됐고 이제 매각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대법원이 1년 4개월 5개월 정도 90대 100세에 이르는 이 피해자들을 두고서도 판결을 않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당연히 배상을 판결을 이행을 하든가 이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피고 기업들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겠죠. 이게 법치의 원칙이니까. 네, 이사장님 그 모금운동 계속하실 텐데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농협 계좌인데요. 301-0331-2604-51 예금전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인데 이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검색해 보면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숫자를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거기 들어가서 기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정의 시민 모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지난주랑 언급량도 비슷하고 1, 2위의 순위에 나오는 주제도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또 되게 특별한 또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슈들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위 분야는요. 환경 분야인데 근데 세부 내용은 바뀌었어요. 바로 키워드가 하와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현지 시간 8일 하와이의 마우이 섬 중부 쿨라와 또 서부
서해안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계속 번져서 100명 가까운 사람 목숨을 잃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째 화재 진압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우이 섬에 대해서 기억이 많으신 또 우리나라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이 피해가 정말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하와이로 국한하면 1960년에 61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제 쓰나미 참사 이래 63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전체로 보더라도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에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북부 패러다이스 마을 산불의 기록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또 워낙 이제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한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망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좀 끔찍한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와이 곳곳에서 답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SNS 상에서도 네. 과거에 신혼여행 가셨던 이야기도 이제 올리시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래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그 비용 뭐 기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아름다운 지역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소용없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것이 또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CNN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지 대형 전력 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 또 자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불어닥쳤을 때 송전선이 끊겼는데 스파크를 일으켜서 산불이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송전선이 도로로 떨어졌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 전력을 끊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원인을 밝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분야 이슈가 또 하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키워드인데요. 바로 카눈이라고 하는 키워드죠. 집중호우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해풍을 맞아서 고사하는 등 이 농업 부분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사고로 대구에서 1명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고요. 또 46,484가구에서 이제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 또 태풍 타격으로 인해서요. 특히나 이제 추석 때를 우리가 또 대비할 때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지역별로 뭐 경북부터 시작해서 경남, 전남 다양한 지역들의 농작물들이 좀 피해를 입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시설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떻게 보면 회복 또 이런 것들이 또 이 상처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하니까 갑자기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사실 좀 수확할 것들은 수확도 하고 뭐 과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판매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도 지난주와 똑같게 문화 분야고요. 이건 내용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K-팝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번 주는 이제 지난 11일에 그 열렸던 이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였던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그래도 안전하게 좀 잘 치러지긴 했습니다. 이제 궂은 날씨에서도 빗속에서 뭐 미소를 잃지 않았던 어떤 출연자들의 모습이 좀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연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안전상의 이유로 개최 일정, 장소도 수차례 변경됐고요. 이로 인해서 출연자들이 또 이제 어떤 출연이 불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리그죠, 이제 프로축구 리그죠, K리그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네. 이제 원래 새만금 야외 상설 무대가 아니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됐다가 또 이제 상암으로 옮기다 이러다 보니까 인천과 홈 경기를 해야 돼서 전북 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경기 일정이 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콘서트 자체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쨌든 K-팝 그룹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좋았는데 이 시간이 2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한 1시간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친구들의 좀 집중력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K-팝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 길이라는 것들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대미를 장식한 불꽃놀이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불꽃놀이가 경기장 밖에서 볼 때는 참 멋있었어요. 휘황찬란했는데 네. 이 구조상 정작 대원들이 있는 관객석에서는 불꽃놀이 일부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과연 이게 잼버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SNS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스카우트 활동이 캠프 생활이 기본인데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더 본질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팬들 특히 상암구장 잔디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상암구장의 이 잔디가 무려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잔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천연 잔디 95%에 인조 잔디 5%를 섞은 건데요. 이게 워낙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은 이제 국제 팀들이 최근에 왔었을 때 이 하이브리드 잔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칭찬을 했었던 이야기들. 뭐 맨체스터 시티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도 바로 배수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잔디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급하게 장소 변경이 되다 보니 결국 이 잔디가 다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한 잔디, 훼손된 잔디를 이전처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14일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상암 잔디 현황이라고 그래서 공연 때문에 깔아 뭉개졌던 곳들이 갈아 끼우곤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실제로 이번 주말 19일에 예정된 FC 서울 대구 FC 경기도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하이브리드 장비 비용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FC 서울 측에서도 이 잔디를 설치하고 나서는 이 곳에서의 대형 콘서트를 다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네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분야는 스포츠 분야에서 축구 영역이고요. 키워드는 우리 선수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이름은 손흥민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장수 국가대표 캡틴이 됐어요. 어느덧.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의 캡틴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 캡틴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EPL 팀에서 주장이 된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콤비 플레이를 펼치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 주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주장이 돼서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많은 또 이슈가 됐는데 첫 경기에서는 조금 긴장했는지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반 23분에 수비에 가담했었던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에 부딪혀서 동점골을 이제 주게 되는 어떤 원인을 만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경기는 2대2로 비기게 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케인 선수가 이제 이적한 곳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 독일인데 네. 거기에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이번에 그러니까. 이적을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김민재 선수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경기에서는 둘 다 후반에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이미 경기가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좋은 결과를 주진 못했지만 향후에 또 다른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연예 분야에서요. 영화 카테고리인데요. 최근에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또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스크린을 독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부 몇 개의 영화들이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70% 이상을 뭐 차지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 상당히 다양한 영화들을 골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 예전에 우리가 뭐 1,000만 뭐 관객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번 8월에 나오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다양하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게 미션 임파서블인데 이게 한 400만 정도를 넘길랑 말랑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1,000만 관객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유명한 영화들도 100만을 넘기느냐 뭐 200만을 넘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이제 국내에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또 네. 글로벌 또 새로운 역작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광복절을 전후로 나오다 보니까 이 8월 하반기가 어떻게 또 관객들에게 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가 향후 영화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지금 네.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관객이 많을 텐데 국내 영화들이 이거 지금 이 시기를 겨냥해서 잇따라 막 쫙 지금 개봉작들 내놓고 있는데 관객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제 OTT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뭐 영화값이 비싸졌다라고 하는 SNS 일부의 의견 때문인지 뭐 이건 좀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네. 중국에서 하는 불황의 일종의 기침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대중국 수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추월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일본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성장률이 1.5%, 우리나라는 0.6%밖에 한 분기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네. 중국 수출이 계속 줄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수출도 따라서 주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이 실제로 11개월째 대중국 수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계속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가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대외에 대한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 예측기관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도 1%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빨리 좀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도 내륙지방 중심 기가 내리겠고 글피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지방 낮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겠고 영남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고 경상 서부 내륙에는 6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권은 내일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견 서울, 광주, 부산 24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호남 지방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33도, 서울, 세종, 광주, 대구 32도, 인천, 제주 31도, 부산, 울산은 3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 습도 8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충북도가 실시 중인 독특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민망하다는 표현을 넣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체 뭘 공모하는데 그럴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는 23일까지 충북 괴산의 초대형 가마솥을 활용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이 가마솥은 괴산 고추유통센터 광장 한켠에 16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출발은 거창했습니다. 지난 2003년 김문배 군수가 군민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안해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민 4만 명분 밥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다. 군의 대대적인 홍보에 집안에 있는 고초를 내놓은 주민이 있을 정도로 초기 반응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2억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군 예산 2억 3천만 원을 보태 총 5억 원을 들여 2년 동안의 시행 짜고 끝에 드디어 2005년 43.5톤 무게, 지름이 5.6m, 높이 2.2m, 둘레가 17.8m에다 소뚜껑에 쌍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양과 거북 12마리, 무궁화를 화려하게 조각한 거대한 위용의 가마솥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쓸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호주의 질그릇에 밀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지 못했고 밥을 지으려고 시도했지만 손 내부 온도차가 너무 커서 아래는 모두 타고 위는 설익는 3층밥이 되고 말았고, 옥수수 삶기, 팥죽 끓이기에도 도전해봤지만 솥 바닥이 워낙 두꺼워 조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2007년부터는 조리 이벤트 시도조차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괴산군이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2차례 주민 의견을 받긴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칠성면 산막이 옛길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2억 원의 이전 비용에 무산됐고, 소원 성취 행사용으로 활용하자, 조격 시설로 쓰자 등 나머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다소 곱지 않은 시선은 잠시 거두시고 좀 제대로 된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비아치
no doubt.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 고무신 그래도 너무 귀여운 당신 당신의 텅빈 머릿속에 꽂혀있는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용기 아무 데서나 화장을 고치는 굳은 심지 그러면서 남의 시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되게 신경 쓰는 당신 좋지만 얄밉고 이쁘지만 열받게 구는 당신은 세뇨리다 남들이 다 뭐래도 나 당신만을 따라가리다 당신은 나만의 모나리자 그 모든 걸 바꿔버리다 내가 차지하리다 혼나라고 혼 힘내자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세대했어 당신은 아름다운 피너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세대했어 당신은 아름다운 피너스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완전히 세대했어 두려운 거야 더러운 거야 아니면 좋아서 내숭 떠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뭐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같이 싫고 남긴 아까운 거야 씨발자리야 여기선 웃어 나에게 와선 차가워 우선 사람 만나면 사람만 바라 어서 가로 세로 전우자 우제가 몇 개 산내가며 사람 만나면 혼난다는 걸 모른다면 당신은 바보 신고 뱉은 당신의 한마디 내 마음에 파도 날 가지고 장난했단만 당신은 타도 할 거야 바로 잡아줄 거야 바로 보내줄 거야 진심이었다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평생 나의 가오 feel me 뭐 달라고 뭐 혼나라고 혼 힘내자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세대했어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세대했어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난 완전히 세대했어 Check me out yeah. 난 완전히 세대했어 난 완전히 세대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한도 끝도 없이 난 해줬고 정도 지난 시기에 당신은 날 완전히 뭉개버렸어 승질나서 너는 못해먹겠어 알았어 없어도 있는 듯 몰라도 아는 듯 눈웃음으로 모든 상을 해결한 네 속뜻 진짜 밉상 진상 꼴배기 싫은 네가 대장 네가 얼마나 멋진 남자 만나 어떻게 사나 평생 지켜본다 명심해라 너 혼자 잘라 뚱뚱이다가 하루아침에 네가 뻥 튕길 거다 명심 또 명심해라 그리고 뒤통수 조심해라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That's right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까 너무 두려워 너무 싫어 제발 날 떠나지 마 더 이상 혼자는 싫어 정말 싫어 난 완전히 세됐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싸이의 새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90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문제는 정치인이 버리고 수습은 국민의힘 모양새가 언제쯤이어야 멈출까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463님 태극기 걸어놓고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듣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하루 마무리도 시사야와 함께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하며 청취자분들도 우리 함께 다시 힘내서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계산 감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거북선 어떻게 뭐 활용 방안 찾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땔감으로 쓰는 뭐 이런 일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그런 거북선이 뭐 십수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거대한 우체통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만든다고 뭐 한때 유행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너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자신들만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고 그게 곧 지역 주민이 다 같이 축제처럼 참여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크게 만들어 놓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왕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질타하는 건 하시더라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 그냥 쇳물로 녹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아이디어 한번 공모에 응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도와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그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열 말라리아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3일열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보다는 치사율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질병청에서 발표한 발표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8월 12일까지 확인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숫자가 513명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총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4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작년에 비해서 작년 환자 숫자를 훨씬 넘어서는 숫자가 발견이 된 거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지금쯤 되면 211명 정도 발병을 했을 텐데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4배 이르는 환자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1000명에서 1년에 2000명 정도는 말라리아 환자가 꾸준히 발생을 했는데 말라리아 방역 사업이 효과를 내면서 2010년 이후에는 한 해 1000명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500명 미만으로 줄었었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든 탓도 있을 텐데요. 네.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3일 날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지난달 중순에 경기 파주에서 모기를 채집했는데 네.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채집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말라리아가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2011년 이후에는 700명을 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4년 638명, 2015년에 699명, 2016년에 673명, 딱 세 번만 600명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숫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감기와 아주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는 3일열 말라리아인데요. 네. 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데 권태감,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이 되고요. 두통이나 구토, 설사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증상이 처음에는 오한전율계라 그래서 구토가 나고 춥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좀 지나고 나면 건조한 피부에 빈맥이나 빈호흡을 보이는 발열기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발한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모두 다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말라리아인가 코로나인가 뭐 다른 그러실 수 건가 있죠. 좀 예.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어떤 기관별로 특성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뭐 발열기, 발한기 뭐 이렇게 네. 구분이 좀 되는 측면은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확진이 되면 항말라리아제 그 치료제가 있으니까 복용하면 나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모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제일 필요해요, 사실은. 네. 올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기도 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근데 또 일본 내염을 옮기는 모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 빨간집 모기가 최근에 강화군 삼산면 성모리 그리고 중구 을왕산 일대에서 발견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작년 발견된 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채집된 모기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 뇌염이나 등기열을 유발하는 플라비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으니까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기나 곤충 등의 서식을 하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데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논,
동물 축사, 웅덩이 이런 데서 서식을 하게 되죠. 뚜렷한 무늬도 없고요. 근데 보통은 6월 남부 지방에서 늘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7월과 9월에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쯤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는데 3월 23일 날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제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대거 채집이 돼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2020년에 7명, 21년에는 23명, 작년엔 11명이었는데 올해까지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일본 뇌염 환자 한 명은 10월에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19 상황은 어때요? 지금 확산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7주 만에 한풀 꺾이면서 환자 수가 조금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의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49,018명인데 그 전주가 5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5만 380명과 비교한다면 1,362명이 감소한 수치고요. 6주 연속 올라가다가 유행이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연이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위중증 환자 숫자가 220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6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지금 146명이나 발생을 해서 그 전주에 비하면 48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름 휴가철에는 이동도 많이 하고요. 에어컨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들 활동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사실 요맘때 되면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니까 네.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국에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금 연기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변이가 XBB 계열의 변이가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앓으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여아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예,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 범행 일시, 장소, 대상을 8월 15일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 8살에서 13살 여아라고 특정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내 지역의 초등학교 근처에다가 경찰력을 배치하고 또 순찰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게시자가 곧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네. 진짜 그 사람인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구로경찰서에 오후에 한 1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 글의 작성자가 본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서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10대 미성년자가 진짜 이 게시물을 올렸다고 자수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맞는지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자수를 하면서 강남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의 강남역 인근 순찰 인력 강화 상황도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찰력 낭비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민생 현장에 투입돼야 될 경찰들이 네. 이런 글 때문에 지금 다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도도 해야 하고 네.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정말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엄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어제는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PC방을 찾은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경기 남부경찰 유튜브 채널에 누군가 우산 속에 숨겨둔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8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8월 7일 오후 4시 40분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PC방에서 60대 남성 손님 A씨가 PC방 사장과 말다툼이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진 이 60대 남성이 갑자기 쥐고 있던 우산에서 뭐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수상하게 여긴 PC방 사장이 그 안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우산을 접고 안 뺏기려고 필사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사장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출동을 해보니까 우산 안에 30cm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60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거 당시에 이 남성이 횡설수설했다 그래요. 네. 왜 칼 들고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다.
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고 하는 질문에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 흉기로 해코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당시에 만취 상태였고요. 현재까지 정신병력은 따로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이 A씨를 넘겼는데요. 흉기 난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서현역 사건 이후 경찰이 일주일 동안 흉기 관련 범죄로 붙잡은 피의자가 145명이나 된다고요? 예, 좀 이건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4일부터 11일까지 오전 9시에 검문 검색을 통해서 145명을 검거했고 그들 중에서 21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된 12명은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요. 14명은 살인 미수 예비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60명은 특수상해, 협박, 폭행 등의 흉기를 사용한 폭력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지난 4일에 용인에서는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고 했던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네. 8일은 대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행인에게 욕을 하고 전봇대를 긁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도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 가방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흉기가 발견이 돼서 압수가 된 상황이었고요.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응급 입원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완주에서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나무에다 흉기를 끈으로 묶어서 매달아 놓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가 돼서 행정 입원 조치가 됐고요. 11일 상주에서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의자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체포돼서 응급 입원이 됐습니다. 10일은 충북 청주에서 자신과 시비를 붙은 경비원을 살해하겠다면서 112에 자진 신고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혀서 응급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피의자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 이제 검문 검색을 통해서 검거가 됐다는 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만 이게 근데 뭐 서현역 사건 이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어느 사건이든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흉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발생한 걸 건수를 합해 보면 꼭 서현역 사건으로 인해서 뭐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범죄가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건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묻지마 사건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네. 뭉뚱그려 설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지금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서 난동을 피운 사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있어서 특정 범죄를 타겟으로 한 것인지 이 세부 분류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경찰이 지나치게 성과 부풀리기 하듯이 이렇게 뭔가 사건을 확 모아가지고 이 건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가급적 피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모른다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요? 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라고 우리 흔히 부르잖아요. 네. 10명 중에서 3명은 광복절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업체인 PMI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지난 10일에 전국의 만 20세에서 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광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의 의미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4%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베이비붐 이전 세대, 그러니까 1964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92.3%가 광복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X세대 1965년에서 80년에 출생한 경우는 87.9%, 밀레니얼 세대 구분도 참 잘 돼 있네요. 1981년부터 1994년 출생은 80.4%, Z세대는 73.2%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에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고요.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차이가 있었어요. 뭐 그 젊을수록 더 선호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만화, 영화,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는 Z세대가 일본 제품의 소비 선호도가 높았고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 IT 제품, 의약품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일본 소비 선호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약간 예상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일본 제품이 좋아 이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예. 게다가 이제 요즘에 광복절 즈음해서 일본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전체 응답자의 50.6%는 일본 여행은 갈 수 있지만 광복절과 같은 의미 있는 날에는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반면에 언제 어디를 가든 건 개인의 자유다. 29.5%. 일본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응답도 19.9%가 있었습니다. Z세대의 경우에는 일본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광복절 같은 의미 있는 날은 가능한 피해야 된다 응답이 유일하게 40%를 기록해 40%대를 기록해서 47.3%였습니다. 근데 요즘 일본풍 가게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는데요. 예. 부산의 이제 서면 같은 경우가 최대 상권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렇죠. 예. 많이 모이는 점포 사이길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일본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술집과 밭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르포 기사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씹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일본이구나 싶을 정도로 간판도 그렇고 건물도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사실 부산은 저도 이제 대학까지 거기서 살았지만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 일본 풍의 뭐 술집이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문화나 이런 게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 점포 사이길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100m 구간을 봤을 때 한국어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일본풍 가게가 7개가 모여 있었고요. 술집 2곳 중에 한 곳은 일본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뭐 광안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국어가 안 보이고 일본 느낌이 더 많이 나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대나무 조경이나 일본 광고 포스터 이런 걸로 이제 그 도배를 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고요. 부산에서 야끼니쿠라 그래서 일본식 고기 문화잖아요. 이런 거를 운영하는 가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노노재팬이라는 그 분위기가 있을 때는 네네. 야끼니쿠란 단어 쓰는 것 자체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름을 바꿨는데 최근에는 다시 일본풍으로 인테리어와 가게명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네. 외국 가지 않아도 그런 문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역사적 관계를 좀 돌이켜봤을 때 이 정도로 열광해야 할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일본 문화가 선호도가 높은 것이냐 이렇게 되묻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서경덕 교수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일본 문화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으니까 그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라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과잉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광복절인 오늘 새벽까지 도심 곳곳에서 또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네, 뭐 교통신호도 무시하고요. 무리지어서 원을 돌고 심지어는 뭐 공연처럼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통행을 매년마다 방해하고. 이게 골치가 뭐 경찰이 이것 때문에 골치를 쏟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단속하기도 어렵고요. 우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뭐 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륜차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크기도 하고 경범죄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공동위험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광복절 폭주족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대 광주, 천안, 대구 도심 곳곳에서 난폭 운전과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해왔습니다. 이제 잠을 자기 힘드니까요. 시민들 신고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을 피해서 이 폭주족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폭주족이 모일 만한 곳에서 예상 집결지와 거점별로 단속을 했지만 검문을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니까
구경하겠다고 모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주 행위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위주에서 차량까지 가세를 해서 서커스 하는 것처럼 묘기를 부리는 곳도 있고요. 네. 경찰에 체포하면 시민분들이 아쉬워하는 표현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텐데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안전이 위협받을 수 네.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골프 선수 박인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에 도전할 한국 대표로 결정됐다고요? 예, 내년에 IOC 선수위원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한체육회에서 어제 회의를 열고 박인비 선수를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진종호 선수, 김연경 선수, 이대훈 선수, 김소영 선수 이렇게 5명이 개별 면접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경쟁자를 큰 점수 차로 물리치고 박인비 선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언어 점수가 특히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IOC 공식 언어가 영어하고 프랑스어인데 둘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게 좋대요. 예. 근데 박인비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이번 주에 선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국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이달 안에 IOC에 통보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파리 올림픽 기간에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이 되고 임기는 8년인데 네. 전 세계에서 IOC 위원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16명이기 때문에 4명을 뽑거든요. 4대1의 경쟁률을 박인비 선수가 뚫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스포츠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디 좀 IOC 선수위원으로 꼭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제78주년 광복절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쁜 날이지만 8월엔 광복절과 함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역사도 있는데요. 1910년 8월 29일 바로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경술국치입니다. 헌적 역사, 오늘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자결을 한 분들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술국치 이후 자결 순국한 인물이라고 하면 매천 황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매천 황현 선생은 전남 구례에 응거하고 있었는데요. 8월 29일 날 이제 강제 병합 소식이 조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주일 지난 날이었어요. 9월 6일 날 이제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이 황현한테 이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아무개공 누구를 이제 지칭하면서 그런 분처럼 인망이 두터운 분이 죽지 않고 있는 거냐라고 해서 실명을 거명하면서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천이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남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해도 되겠느냐. 나라가 망한 날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결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뒤 9월 9일 새벽인데 매천이 그 호련히 붓을 들어서 절명시 4편하고 그 순국의 변이라고 해서 유서를 써내려갔는데요. 특히 매천이 쓴 그 순국의 변 유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한국 나이로 56살이었는데 그 매천이 사실 그 56년을 살 동안에 평생 벼슬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 경술국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다못해 강연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국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할 것까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매천이 천고의 길이 남을 이제 명언을 남기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물론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나라가 선비를 길러온 지 500년이나 됐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당해서 한 사람도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천이
나는 평소 읽은 책의 내용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너희는 그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인의 의리로서 자결순국을 선택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솔직히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릴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인으로서 만국에 책임을 지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절명시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수를 남겼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 뭐 소개해드릴 건 없고요. 예. 구절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됐다라는 시가 구절이 있고 또 무궁화 세상은 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했다라는 얘기죠. 글 아는 사람 구실이 어렵기만 하구나라고 이제 하는 그 한탄 그리고 국록을 먹은 바가 없으니까 뭐 죽는다는 것은 살신성난 그뿐이지 뭐 그렇다고 충성은 아니다라고 이제 읊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인 구실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순국함으로써 뭔가 살신성인 인을 이루고자 할 뿐이다. 뭐 그러나 황제를 향한 충성이나 이런 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꼭 자결순국했었어야 하나? 독립운동의 길로 나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결순국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아니 뭐 그런 죽으니 싸워야지 뭐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항일 의병장이자 유학자인 유인석 의병장 있지 않습니까? 네. 유인석 선생의 말씀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인석 의병장은 당대 지식인 즉 선비가 국가의 파국에 맞서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처변삼사 그러니까 변을 맞이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한 건데 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처변삼사는 의병을 일으켜서 적을 물리치는 것 그것을 이제 거의 소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은둔이나 혹은 망명을 해서 유교의 도를 지키는 것 그 거지 수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목숨을 끊어서 지조를 지키는 것 이걸 자정수지 그러니까 자결순국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난에 처한 조선의 선비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의병운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망명을 하던가 혹은 자결순국을 하던가 뭐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는 건데 매천 황현 선생은 세 가지 중에서 자결순국을 택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그렇죠. 거 이거 자결순국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매천의 경우를 보면 새벽까지 절명시하고 유서를 남겼는데요. 평소에 그 지병이 있었어요. 하복부 뭐 통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지병 치료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그 아편을 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아편을 더덕소주 한 병에 타서 마시는데 그러나 금방 돌아가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뒤늦게 음독 사실을 알았던 가족들이 해독제를 매천의 입에 넣으려고 했는데 매천은 그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도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약 그릇을 엎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세상 일이 이쯤 되면 선비는 의당 죽어야 된다. 오늘 죽지 않으면 앞으로 듣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소식이 날마다 들려와서 평생 괴로울 것이니 그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괴롭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도 웃으면서 그 순간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당신 스스로를 책망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가 보다. 독약을 마실 때 3번이나 내가 입을 댔다 떼었다 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단 말인가라고 이제 탄식을 했는데요. 음독한 지 꼬박 하루 만인 10일 새벽에 56세 춘추로 운명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고뇌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장면이 아닌가 오히려 싶은데요. 그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결순국을 결심한 거는 좀 시기가 됐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시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 1905년 을사늑약 직후부터 아마 자결순국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을사늑약 이후에도 이렇게 자결순국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서를 쓰셨죠. 매천 황현이 매천 야록이라고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을사늑약 직후에 순국 자결한 분들을 비분강계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거기 매천야록에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전참판 홍만식이라는 분은 경기 여주에서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울면서 지금 상소문이라도 좀 올려보면 어떠냐라고 만류를 했는데 그러나 홍만식 선생은 지금 어떤 그 충언도 소용이 없다. 뭐
말만 많아봐야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음독 순국했다라는 거고요. 예.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충전공 민영환 선생 또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결 순국을 했는데 특히나 민영환 선생의 그 피 묻은 옷, 칼을 보관한 방에서 나중에 푸른 대나무가 피어나왔다라는 소식이 그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7일자에 보도가 됐어요. 그 사진도 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양 각지에서 인파가 막 몰려들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대나무를 혈죽이라고 하고 그 혈죽을 그린 그림을 혈죽도라고 하죠. 그 지금 홍만식은 그 홍명희 선생 붙인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벽초 홍명희 선생의 붙인 나중에 뭐 설명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이름 들어보니까 네. 근데 혈죽이 우국 충절의 상징으로 그 당시엔 여겨진 모양이죠. 예, 그 홍만식 선생이 아니라 그 홍범식 선생이라고 앞으로 그렇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 매천야록을 보면 그 민영환 이 선생에 대한 눈물겨운 일화를 전하는데 네. 자결순국을 결심한 민영환이 집에 가서 그 어머니 서 씨의 뺨을 마주대고 비비면서 되게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을 넘긴 아들이 어리광을 피우니까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우리 애기가 참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그만 가서 자라라고 다독거렸는데요. 네. 이 어머니 방에서 나온 또 민영환 선생이 새 아이와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또 아내에게 관상가가 자식 5을 둘 것이라고 했는데 부인은 지금 쌍둥이를 가졌구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인은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두고 목숨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민영환 선생은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이별을 나눈 뒤에 섬들을 내려가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고뇌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민영환 선생이 남긴 그런 국민에게 고하는 유서를 보면 정말 비장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요. 국가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민영환은 한 번 죽어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합니다. 영환은 죽지 않고 구천 지하에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민영환은 국록을 먹은 고위 관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2천만 백성에게 사죄한다. 그런 거네요. 그 경술국치에 자결순국한 매천 황현 선생은 굳이 죽을 의리는 없지만 지식인으로서 이제 자결순국하신 거고 이 5년 전에 을산 늑약 후에 순국한 민영환 선생은 고위 관리로서 책임을 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홍만식 민영환 외에도 을산 늑약 이후에 순국한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특진관 조병세라는 분도 민영환의 뒤를 따랐는데 조병세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죽는 날 어찌 이 민영환의 잔대 문약을 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민영환을 따라서 자결순국을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이 의사를 데리고 달려왔는데요. 그때 그 조병세의 사위가 뭐라 그랬냐면 대한의 대신이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어찌 너희 일본인이 참견하느냐. 죽어서도 모욕을 주려는 것이냐라고 윽박질러서 쫓아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병세라는 분이 그 선생이 각국 공사관에 전달하려고 순국하면서 작성한 투서가 눈물겨는데요. 공사 여러분께서는 약소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독립권을 회복해 주소서. 조병세는 죽어서도 결처보은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어지럽고 숨이 차서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투서를 남겼습니다. 이거 보니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유서를 쓰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매천야록은 홍만식, 민영세, 조병세 세 분의 자결순국 이야기만 꺼냈는데요. 그분 외에도 이 평양 진인제 소속의 상등병으로 복무 중이었던 김봉학 선생은 을산 늑약 후에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가 누설되는 바람에 자결순국을 했고 학부주사 이상철이라는 분은 을산 늑약 체결 후에 통곡하다가 자결순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천 황현 선생은 이분들의 자결순국을 보고 내가 그분들의 뒤를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천 어떻게 보냐면 을산 늑약 후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책임지려는 우국지사가 이렇게 몇몇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시를 남기는데요. 그것이 오해시입니다. 오해시? 뭘 읊은 거죠? 그 당나라 시인 두보의 8회시가 있는데요. 당나라 때 현신 8명을 애도하는 시예요. 그걸 모방해서 지은 애도시죠. 그 5명을 애도하는 거죠. 그 매천은 을산 늑약 직후에 자결순국한 민영환, 홍만식, 조병세 같은 세 분하고요. 이미 작고한 우국지사 이건창 그리고 아직 순국하기도 전인 유학자여자 의병장인 최익현,
면함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까지 넣어서 5명을 읊었는데요. 이 사실 민영환이나 홍만식이나 조병세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건창이라는 분은 사실은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철저히 배격한 대쪽 같은 분이긴 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1898년에. 그리고 면함 최익현은 아시다시피 74살의 고령에도 항일 의병투쟁을 벌이다가 대마도 유배를 당시에 떠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하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까지도 이름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매천 황현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렇게 써요. 애도시를 지으면서 최익현 선생을 언급한 것은 그에게도 바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물들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이건창을 추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언급한 그 이유를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매천 선생은 관리들의 순절을 더는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돌아가신 이건창을 포함시킨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는 어떨까. 다만 면함 최익현 선생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최익현 선생의 이름 석자를 포함시킨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최익현 선생은 그 대마도 유배 생활 도중에 순국을 했죠. 그럼 매천 황현은 다음 차례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 면함 최익현도 떠났으니 누가 남았을까? 이제 내 차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평생 벼슬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그저 공부한 선비라는 이유로 5년 뒤에 경술구치의 순간이 오자 만국의 책임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술국치 이후에 자결 순국을 한 분이 매천 황현 한 분만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매천 황현 선생은 뭐 이렇게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외롭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천처럼 나라가 망한 날에 단 한 사람 죽는 자가 없었어야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자결 순국을 택한 분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입니까? 그 매천의 절친인 김태경이라는 분이 매천이 죽은 뒤 1년 뒤에 1911년에 매천의 시문을 모아서 펴낸 그런 시문집이 있는데 그건 매천집이거든요. 거길 보면 경술국치 직후에 황현을 전후로 해서 자결 순국한 15분을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경술국치의 최초의 순국자는 금상군수인 홍범식이었는데요. 아까 홍만식이라고 잘못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홍범식은 만국의 비보가 전해진 8월 29일에 재결 순국을 했고요. 뭐 을사늑약 이후에 늘 민충전공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가족 모두에게 그렇게 유서를 남긴 홍범식 그분은 벽에 국파 군망 불사 하위,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임금이 없어졌으니 죽지 않고 무엇을 하리오라는 8글자를 을사늑약 이후에 이렇게 써붙였다라고 합니다. 홍범식은 최초의 순절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에 이런 사연이 잘 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자결 순국은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범식의 유서를 아들에게 전달한 분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금산 재판소 석이었던 김지섭인데 김지섭이라는 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죠. 왜냐하면 훗날에 의열단원이 돼서 이 도쿄의 그 일왕 거주지 입구인 니주바시 이중교 폭탄 투척 사건 굉장히 유명한 의열단원이 한 거잖아요. 그것이 1924년 1월에 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주인공이 되셨죠. 그리고 이 홍범식의 자결을 그 목도한 직접 지켜본 홍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송철이라는 분은 미주 지역으로 망명을 해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범식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소설 임꺽정의 작가인 벽초 홍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홍범식의 유서를 보면은 신금을 울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벽초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찾아야 된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이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날 욕되게 하지 말아라. 무서운 얘기일 것 같아요. 후손들이 받아들일 때는 절대 친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매천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록을 먹은 이의 순절, 이게 금상군수 홍범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그 매천 선생이 국록을 먹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뭐 쉽게 넘어가느냐라고 했지만 막상 이게 나라를 잃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뭐 줄을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형조 판서를 지낸 김석진, 이분이 자기를 승국하니까 외국 공사들과 상인들도 오로지 충신은 김석진 뿐이다라고 칭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자기를 승국을 하신 분이고, 그 공조 참의를 지낸 이만도, 이분은 경술국치 후에 24일간이나 단식을 했는데 승국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글을 보면, 절명시를 보면 처음에 한 7일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정신도 혼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열흘이 넘어가고 20일이 지나면 정신이 오히려 맑아져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그 자기를 승국의 그런 의지를 뭐 아주 되게 그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막 그런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부승지를 지냈던 장태수, 그다음에 전 사원부 지평 정재건, 전 우승지 이재윤, 유생 김지수, 전 첨정 정동식, 유생 이학순, 의관 송익면, 그다음에 유생 오광표, 이근주, 김영상, 유생 조장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천집에 소개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매천집에 소개된 15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홍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누군가 해서 연구자들이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그냥 내관 신분으로 해서 승국한 반하경이다. 그러니까 내관이라 아마 반성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반하경이라는 분은 고종연간에 승전색이라 그래서 내시부의 그 정종 사품 관직입니다. 이게 내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관. 그분이 경술국치를 맞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내가 내시의 신분이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방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르변에 나가서 활복 자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돌이켜보면은 배웠다는 유생과 공록을 먹은 관리, 그다음에 평소에 천도받았던 그런 내시까지도 이랬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매천 황현 선생의 순국길,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편으로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선택하실 때 그때 그 내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작 자기를 받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이제 김석진이라는 분은 그런 자기를 안 받고 자기 승국을 택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울산의학 경술국치를 겪는 동안에 자결 승국으로 의리를 세운 분들의 숫자를 사실은 헤아리기는 어려운데요.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57명, 그러니까 57명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소개한 연구도 있었고 어떤 논문은 90여 명에 달한다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간이 좀 나면 모든 분들의 이름 석자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두 분의 유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천 황현 선생, 나라가 망한 날 한 사람도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 그다음에 민영환 선생, 민영환은 한 번 죽어서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자 그리고 공록을 먹는 자의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복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사회 지식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뭐 글 쓰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자꾸 새기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국가가 언제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작품은 얀 마텔의 101통의 문학편지입니다. 얀 마텔 작가